안녕하세요. 효정다감입니다. 산책가 유익하기 딱 좋은 시간. 2026년 4월 7일 화요일 잠실방앗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낭독할 페이지는 12페이지부터 낭독 진행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십 년 후 맥클린턱은 이렇게 회고했다. 문제를 풀다가 답이라고 할 만한 어떤 것이 갑자기 떠올랐다면 그것은 말로 설명하기 전에 이미 무의식 속에서 대답을 구한 경우다. 나에겐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났는데 그때마다 나는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의 확신은 절대적이었지만 말로 설명하진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저 그게 답이라고 확신했을 뿐. 안다는 것이 이처럼 모호하고 불분명한 방식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인들에게도 심각한 의문이 생겨났다. 문제를 푸는 모든 과정은 눈 깜빡 할 사이에 이루어졌다. 답이 떠오르는 순간 나는 달렸다. 그러고 나서야 하나씩 차근차근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과정이 아주 복잡했다. 시간이 지나서야 나는 그 답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나중에 도식을 가지고 풀자 답이 정확히 들어맞았다. 자, 그런데 나는 종이 위에 써보지 않고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그토록 흥분하며 유레카! 답을 알았어! 라고 자신있게 외칠 수 있었을까? 맥클린턱을 이러한 의문은 창조적 사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고련한 계시와 통찰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어떻게 우리는 말하거나 그리거나 쓸 수 없는 것들을 아는 걸까? 우리는 어떻게 느낌을 말로, 감정을 숫자로 옮길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과연 창조적 상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만일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배울 수도 있지.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수백 년 동안 끊임없이 고 신경생물학자들은 뇌의 구조와 신경 스냅스 간의 연결 구조에 대한 해답을 하려고 애써 왔다. 아직 완전한 답은 구해지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창조적 사고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요소들은 과소평가되고 또 간과되고 있다. 탁월한 사색가, 창작가, 발명가들의 경험이 그것이다.
그들의 내적 경험들은 창조적 사고와 관련된 모든 의문을 풀어주기에 충분치 않지만 그 연구를 위한 중요하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줄 수는 있다. 무엇보다 그들의 경험은 사고 자체에 대한 기존의 관념이 충분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 왜냐하면 기존 관념에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전 논리적 사고의 형태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물리학자 알베르 아인슈타인 얘기를 들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이 물리학 문제를 푸는데 수학 공식과 숫자, 복잡한 이론과 논리를 동원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가 최근에 쓴 책 열정과 기질에서도 아인슈타인을 논리수학적 사고의 전형으로 그리고 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동료들은 그가 상대적으로 수학에 취약했으며 자신의 작업을 진척시키기 위해 자주 수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아인슈타인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수학이 애먹인다고 걱정하지 말게. 나는 자네보다 훨씬 가담해. 라고 썼다. 그가 동료인 자크 아다마르에게 털어놓은 대로라면 아인슈타인은 남다르게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였다고 볼 수 있다. 언어라는 것, 글로 된 것이건 말로 된 것이건 언어는 나의 사고과정 안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고 과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심리적인 실체들은 일종의 징후들이거나 분명한 이미지들로서 자발적으로 생산되고 결합되는 것이다. 내 경우에 그 요소들이란 시각적이고 때로는 근육까지 갖춘 것들이다. 모종의 사고 실험에서 그는 자신을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광자라고 생각했다. 광자인 그가 보고 느끼는 것을 상상하고 그는 또 다른 광자의 역할을 맡았다. 첫 번째 광자의 역할에서 경험한 것을 상상하려고 했다. 아인슈타인이 심리학자인 막스 베르트하이머에게 설명한 바에 따르면 그는 이 시각적이고 근육질적인 사고가 자신을 어디로 데려갔는지 매우 어렴풋하게 이해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를 아인슈타인의 표현 그대로 말하자면 그 방향에 대한 느낌은 매우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맥클린턱 역시 아인슈타인이 말한 광자 개념에 해당하는 유기체 느낌에 대해 말하고 있다. 옥수수의 염색체를 연구하면서 그녀는 밭에 있는 모든 옥수수 개체를 한 줄기 한 줄기 다 알고 있었다.
그래야만 옥수수를 진정으로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옥수수를 연구할 때 나는 그것들의 외부에 있지 않았다. 나는 그 안에서 그 체계의 일부로 존재했다. 나는 염색체 내부도 볼 수 있었다. 실제로 모든 것이 그 안에 놀랍게도 그것들은 내 친구처럼 느껴졌다. 옥수수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이 나 자신처럼 느껴졌다. 나는 종종 나 자신을 잊어버렸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 내가 나 자신을 잊어버렸다는 것이다. 리처드 파인먼은 문제를 풀지 않고 직관인가 수학인가 라고 발명가이자 SF 소설가인 아서 클라크는 묻는다. 우리는 진리를 찾아내기 위해 모형을 사용하는가? 아니면 진리를 알아낸 다음 이를 설명하기 위해 수학 공식을 가동하는가? 그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다. 후자다. 아인슈타인은 이를 다음처럼 설명했다. 직감과 직관, 사고 내부에서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심상이 먼저 나타난다. 말이나 숫자는 이것의 표현 수단에 불과하다. 그것은 수학이나 형식 논리학이 아인슈타인에게 부차적인 수단이었음을 말해준다. 기존의 말이나 다른 기호들은 부차적인 것들이다. 심상이 먼저 나타나서 내가 그것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게 된 다음에 말이나 기호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과학자는 공식적으로 사고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과학자들은 수학적 언어로 사고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만의 직관적인 통찰을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 표현해야 한다. 맥클린턱은 이렇게 말한다. 과학적 방법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직관적으로 알아낸 어떤 것을 과학의 틀 속으로 집어넣는 것이다. 다른 과학자들도 직관적으로 깨달은 후에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2단계 과정을 거친다고 말하며 맥클린턱의 의견에 동의한다. 물리학자인 리처드 파인먼 역시 수학은 우리가 본질이라고 이해하는 것을 표현하는 형식일 뿐이지 이해의 내용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직관적으로 문제를 보고 느꼈던 그는 내가 문제를 푸는 과정들을 보면 수학적으로 해결하기 전에 어떤 그림 같은 것이 눈앞에 계속 나타나서 시간이 흐를수록 정교해졌다. 라고 말한다. 과학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은 모두 과장된 것이다. 창조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첫째,
느낀다는 것이다. 이해하려는 욕구는 반드시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느낌과 한데 어우러져야 하고 지성과 통합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상상력 넘치는 통찰을 낳을 수 있다. 실제로 생각과 감정, 느낌 사이의 연관성은 데카르트의 오류라는 책의 주제이기도 하다. 이 책은 마음과 몸의 분리를 말한 철학자 데카르트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인 신경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뇌졸중, 공량으로 정서적 감흥 구조가 총체적으로 바뀐 신경질 환자들은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몰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느낌과 직관은 합리적 사고의 방해물이 아니라 오히려 합리적 사고의 원천이자 기반이다. 다마지오에게 있어서 몸과 마음, 감정과 지력은 불가분의 것이었다. 우리는 그 주장에 동의한다. 과학자들은 느낌으로 논리적 개념에 이른다. 그리고 모든 학문 분야에서 창조적 사고와 표현은 직관과 감정에서 비롯된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놀라워한다. 허브 사이먼과 노엄 촘스키 같은 인지과학자들은 사고를 단지 귀납적이고 연역적인 절차나 언어학적 규칙으로 생각한다. 심지어 열정과 기질, 마음의 틀과 같은 저서에서 다양한 사고법의 개념을 진전시킨 하워드 가드너 같은 학자조차 창조적인 사람들의 사고는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 표현하는 양식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드너는 아인슈타인이나 맥클린터, 하이먼 같은 과학자, 논리 수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로 시인이나 작가들은 언어로 생각하는 사람들로 분류했다. 무용수는 몸짓으로, 화가는 시각적으로 사고하며 심리학자는 개인의 내면을 사고하는 사람, 정치가들은 개인과 개인 사이를 사고한다고 여겼다. 이러한 분류는 마치 제빵사가 빵을 만들기 위해 이스트를 사용한다는 말만큼이나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소다빵이나 납작빵을 만들 때는 이스트가 필요 없다. 그리고 이스트로 말하자면 맥주나 시리얼 같은 다른 먹거리를 만들 때도 쓰인다. 요리를 하든 생각을 하든 한 가지 재료만으로는 음식을 만들 수 없다. 사람들의 지적 과정 중에서 단 한 가지 요인만을 가지고 개인을 분류한다는 것은 아인슈타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만큼 그릇된 것이다.
뒷관이 통찰로 이어진다. 대개 예술적인 착상은 비시각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들 역시 아인슈타인이나 맥클린토 같은 과학자들처럼 전달 가능한 표현 수단으로 번역을 해야 한다. 화가이자 디자이너인 요세프 알베르스는 이 변환에 대해 간결한 말로 표현했다. 예술이란 물적인 사실과 영적인 효과 사이의 불일치이며 삶에 대한 반응은 시각적 공식으로 나타낸 것이었다. 조각가 루이스 브루주아의 관점과 비슷하다. 나는 오랫동안 깊이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말해야 할 것을, 또 그것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나는 내가 할 말을 조각으로 번역하기 위해 노력했다. 라고 그녀는 말한다. 화가 막스빌 역시 예술의 목적을 언급하면서 예술이란 인간의 정신, 표현이며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막연한 심상을 구체적인 형태로 가시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림이나 스케치는 색과 공간과 빛과 움직임을 수단으로 삼아 어떤 것을 구체화하는 도구다. 라고 추상적 환상주의를 창시한 화가 조지아 오키프는 쓰고 있다. 오래전에 나는 깨달았다. 내가 보고 즐긴 것을 있는 그대로 그림으로 옮겨놓는다 하더라도 그때 내가 받은 느낌을 관람객들에게 그대로 다시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결국 나는 내가 받았던 느낌과 똑같은 을 새로 만들어야만 했다. 이것은 독사가 아니었다. 그녀의 이러한 말은 결국 예술이 제시하려는 이미지가 어떤 느낌이나 개념, 감각의 직접적인 반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내 과학자가 창안한 공식이 그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닌 것과 같다. 말을 통해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말만 가지고 사고하거나 개념을 만들어내는 경우는 드물다. 소설가 도로시 캔필드 피셔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어떠한 장면을 강렬한 이미지로 만들어낸다. 만일 그 장면을 절대적이고 완전한 이미지로 형상화하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쓰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장소와 사람들, 삶에 대해 글을 쓰지 못할 거라는 뜻이다. 작가 이사벨 아옌데의 말을 들어보자. 책은 내 마음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대도 어딘가에 떠오른다.
그것은 내가 접근하지 못한 대단히 어둡고 비밀스러운 장소에 숨겨져 있으며 내가 그저 모호한 느낌으로만 짐작하는 것. 아직 정체도 이름도 색깔도 목소리도 없는 그런 것. 처음 경험한 충동이나 영상 느낌을 말로 나타낼 수 없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 그것들을 말로 표현된다. 시인과 작가들이 이미지와 느낌을 재현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를 과학자들도 예술가도 경험하게 된다. 내적인 느낌을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외적인 언어로 변환해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SF 소설가인 어슐라 르킨은 소설가들이 이런 변화를 시도할 때 나타나는 아이러니를 지적하고 오늘 또 삼세의 방앗간에 함께 해주신 작가님 모두 감사합니다. 이번 생각을 탄생 책을 조금 빠르게 낭독을 진행하고 있는데 너무 불편하지진 않을까요? 기존의 책과 다르게 정보를 전달하는 책이다 보니 많은 시간, 많은 페이지 작가님들과 함께 읽고 싶은 마음에 조금 속도가 빨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편하시지 않다면 계속 이 속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침 집중해서 깨우는 하루로 오늘도 감사한 하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